지수 하방 압력 속에서도 상승 에너지 강하게 분출하는 섹터, 단연 2차 전지 섹터인데요. 그만큼 시장에서는 전기차 시대가 임박했음을 또 그 성장성에 베팅하는 모습입니다. 국내 타이어 빅3도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겠죠.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각사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잠시 후 관련 이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빅머니 1부 시작합니다. 네, 국내 타이어 빅3라고 할 수 있는 금호, 넥센, 한국타이어 이렇게 있는데 이 전기 자동차 전용 타이어 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하다고요. 네,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에서 이제 누가 승기를 잡느냐가 최근 이제 화두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출시를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이 전기차, 신차 타이어 이런 부분을 공급을 막 해줄 수가 있느냐, 이게 또 중요한 그런 화제거리가 됐다라는 부분인데요. 원래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한국 타이어가 전기차 타이어를 가장 먼저 출시를 했고, 이어서 이제 빅3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네. 그중에 이제 금호 타이어와 넥센 타이어가 그 흐름을 잇고 있는 건데, 기아의 첫 순수 전기차가 EV6라고 우리가 말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저희가 그림을 좀 이해하기 쉽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금호 타이어의 전기차 타이어 와트론이 있고, 그 옆에 넥센 타이어의 로디안과 엔펠이 있고, 그 옆에 한국 타이어의 이제 키너지, 이게 신모델을 이제 출시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요, 독일 브랜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폭스바겐과 손을 맞잡아서 이제 화제가 됐었는데, 이 폭스바겐의 첫 전기 SUV라고 해서 그 ID4 아실 겁니다. 네. 예, 여기에 18인치에서 그 21인치까지 굉장히 다양한 규격으로 그 타이어를 이제 납품한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이외에도 뭐 포르쉐와 아우디 있고, 그리고 이제 테슬라 니오에도 그 전기차용 타이어를 이제 공급하고 있는 현실, 이런 부분에서 시장에 이제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게 좀 핵심 이슈입니다. 네. 그만큼 타이어가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존 완성차에 비해서 전기차는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 그 타이어가 그걸 또 견뎌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떤 그런 기술력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네. 그 전기차에 가솔린 타이어를 장착하고 달려보셨던 분들은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소음이 좀 많이 느껴진다라는 네. 부분인데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음이 적습니다. 그래서 ASMR을 해도 된다라고 네. 할 정도인데, 그렇다 보니까 사실 노면에서 타이어를 이제 사용했을 때 나는 타이어 이제 그 소음이 자연스럽게 이제 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출발 시 휠 스핀이라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이제 헛바퀴 도는 거, 그런 부분이 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차량 속도를 갑자기 올리거나 뭐 낮출 때 급가감속이라고 얘기할 텐데, 이때 상당히 좀 자연스럽지 않은 주행, 이런 부분이 또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 전용 타이어로 끼고 달려봤더니 훨씬 소음이 줄어들고, 또 예기치 못한 휠 스핀 같은 경우에도 생기지가 않고, 또 고속 주행할 때 좌우 흔들림이 없으니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주행이 가능하고, 그 그립력이 좋다고 합니다. 접착된다라는 네, 이런 네.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장거리를 이제 주행할 때 피로감이 적다라고, 훨씬 좋다라고 얘기해서 전기차에는 전기차용 타이어를 쓰는 게 맞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전기차를 정말 이해하면 좋을 게, 말씀해 주셨다시피 전기차 자체가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터리의 무게감이 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 내연 기관차 대비해서 몇백 킬로그램이 좀 차이가 나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배터리의 무게나 전기차의 무게가 꽤 많이 나가다 보니까 타이어가 하중 지지력이 좀 필요합니다. 네. 이게 안 되면은 전기차 자체 주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확연히 차이가 되는 게, 엑셀을 밟을 때에도 큰 차이가 나는 게 이 토크라고 합니다. 바퀴를 이제 회전할 때 회전하는 이제 힘을 얘기하는데, 네. 이게 가솔린 토크와
전기차 토크가 크게 다른 구조, 아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가솔린 이 타이어, 이 토크 같은 경우에는요. 맨 처음에 우리가 이제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비실비실하게 이제 출발을 하다가 왜 웅 하잖아요. 네, 네. 이건 이제 전문 용어로 RPM이 이제 높아진다고 하는데 그럴 때 이제 힘을 내게 됩니다. 네. 처음은 약하지만 확 이제 힘을 내게 되는 거고 전기차 토크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른 거죠. 맨 처음부터 확 때려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엔진이 없으니까 모터를 가동하게 되는데 이 최고 토크를 내야 되니까 여기에서 힘을 내게 되니까 아무래도 마모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잘못하면 이제 미끄러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잘 보완을 해야 된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기술력이 좀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전기차 타이어 이런 부분을 이제 만들 때 이런 초기술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점에서도 이게 하나의 차별화된 이제 경쟁력 이런 부분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이제 금호 타이어가 내세우는 기술력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금호 타이어 쪽에서는 공명음을 최소화하겠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타이어의 소리가 나는 걸 이제 공명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가 기타 줄을 이제 통 튕기면 그 띵 이렇게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공명통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크게 들릴 수 있는 건데 이걸 이제 줄이는 방법으로는 흡음재라고 합니다. 이게 공명음을 흡수해 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흡음재가 들어가면 이제 이게 프리미어 타이어가 되는 것이다라고 되면 되고 싼 타이어는 이게 없다라고 예, 그래요. 보시면 되는 것 같은데 네, 네. 이게 이제 금호 타이어에서 K 사일런트 시스템이라고 사일런트라는 거는 이제 영화 하신 분들은 네. 침묵이잖아요. 소리 그쵸. 없애는 거. 네. 이런 시스템 기술력을 이제 적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흡음재, 이 공명의 소리를 없애주는 그런 뭐 디자인, 면적, 폭, 넓이 고려해서 이거를 이제 형상하는 그런 이제 기술력이 있는데 이게 2014년에 국내외에 이게 이제 특허로 이제 등록이 돼서 이거 하나의 기술력 우리가 자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 패턴 설계 이 부분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내세웠는데 이게 주행 안정성이나 그리고 핸들링 이런 부분에 좀 자연스러운 그리고 안정적인 흐름을 준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타이어의 패턴 같은 경우에는 무늬 같은 거, 모양 이런 걸 네, 얘기를 네.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 아름답게 이렇게 디자인한 게 아니라 나름 이제 과학적으로 어떻게 파야 되는지, 네. 어떻게 디자인해야 되는지 이게 좀 많이 다르던데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소음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알려지고 이런 부분을 꽤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양들을 조금 더 그립감 이런 부분을 좀 유지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건데 운전자가 느끼는 소음도 넥센 타이어 쪽에서는 한 기존 제품 대비해서 5데시벨 좀 낮게 예, 만들었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접지력이나 제동력, 이제 브레이크를 제동력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높였다라는 설명을 기업 측에서는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한국 타이어가 전기차 상용화 전부터 사실 이제 이런 타이어를 개발을 해 왔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런 우수성이 있지만 또 하나의 좀 놀라운 점은 국내 이 교체용 타이어 업계 이런 부분에서 좀 두각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 그 전기차 타이어 규격을 다양화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은 한 16에서 17인데 18에서 19인치 이런 부분을 이제 추가한 거 이런 게 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우리 시장에서도 이미 여러분 뭐 잘 아시고 관심 높으시겠지만 뭐 2차 전지 산업들 지금 굉장히 지금 뭐 급등하고 핫합니다.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을 아마 베팅한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뭐 이제 앞으로 한 4년 후면 거의 뭐 지금의 한 4배 수준으로 규모가 네. 커질 것이라 전망하고 있고 네. 또 타이어 관련주 또한 아주 성장성이 기대가 됐죠. 네, 그래서 이 타이어 시장, 특히 이제 전기차 시장이 왜 전방 산업일 수 있잖아요. 굉장히 성장성은 밝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 시장 조사 업체가 있는데 IHS 마켓에 따르면요, 올해 이제 글로벌 시장 규모를 여기서 좀 파악을 해봤는데 그 작년보다 한 72% 이상 늘어나서 394만 대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2025년도는 말씀해 주셨지만 좀 많이 늘 것으로 예상이 네. 되는데 이때가 약 1,126만 대 규모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타이어 업체들이 지금 시장 이제 초기 단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누가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노력을 초집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은 타이어 업계가 사실 상반기 실적이 좋았는데요. 하반기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물론 선임이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이
가격이 좀 올라가서 이런 부분으로 일부 업체는 작년 대비해서는 영업이익이 좀 감소할 수 있는데 그래도 올해는 좀 긍정적인 실적 기대감은 연이어서 나타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 거고요. 올해 또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자동차 시장의 전망이 밝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아무래도 신차 출시 효과 이런 부분이 자동차 그 타이어 업계에서는 신차 수요를 발생시킬 수도 있고 일각에서는 반도체 수급 문제 때문에 완성차 제조사들의 좀 힘듦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부분이 이게 중고차 시장으로 좀 하나의 대안이 또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교체용 타이어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할 수가 있는데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고인치, 고수익 제품 좀 늘어나고 있어서 판매 효과를 또 톡톡히 얻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일 거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최근 하나금융투자에서 한국 그 타이어에 대한 그 투자 포인트를 제시를 했었는데 수익성 유지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이 목표 주가를 57,0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도 있다라고 분석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기업들의 성장과 함께 우리 증시 또한 체질도 좀 바뀌어가면서 좀 탄탄하게 성장 중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우리 투자자분들의 비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금융당국에서 결국은 우리 소비자들 경보를 울렸네요. 잠시 후 관련 이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주식의 반대 매도가 지난달 연중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금융당국이 이런 비투를 하는 소비자분들에게 이제 주의 경보를 좀 울렸습니다. 이 소식은 성주원 기자가 좀 준비했습니다. 네, 비투가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뭐 빌려서 하는 투자를 말하는 그렇죠. 거죠. 대출을 네. 받아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건데 네. 금감원이 주식 신용 거래에 대한 투자 위험을 정확히 인식하고 또 향후 발생 가능한 투자 위험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소비자 경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등급은 주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경보 중에는 가장 약한 단계입니다만 향후 상황에 따라서 더 높은 뭐 경고나 위험 경보로 또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되고요. 지난 13일 기준으로 봤을 때 개인 투자자의 주식 신용 융자 잔고가 25조 7천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작년 3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제 팬데믹 최정점에 있었던 네. 가장 이제 초기에 그때 당시에 한 6조 6천억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4배 가까운 수준으로 지금 늘어난 상황입니다. 네. 물론 그만큼 그 이후에 동학개미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시장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신용융자 잔고도 커졌다. 왜냐하면 주식 예탁금 규모도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그렇죠. 네. 뭐 그런 점을 비춰봤을 때 신용융자 잔고가 늘어나는 건 당연하다라는 또 논리도 있습니다만 네. 그거 단순히 얘기하기에는 좀 그 비율이 신용융자 잔고의 그 증가 속도가 너무 상당히 가파르다라고 일단은 말씀드릴 네.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용거래가 늘어나게 되면 주식이 하락했을 때, 주가가 떨어졌을 때 반대 매도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렇죠. 실제로 지난 8월 중 신용거래 관련한 반대 매도 금액이 하루 평균 85억 원을 찍었거든요. 네. 이것은 연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당국에서도 좀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이 신용거래의 위험성을 미리 이제 경고하고 나선 겁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서 이 신용거래의 위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그 투자자들의 관련 민원이 네. 좀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뭐 쉽사리 좀 꺼질 것 같지는 않고요. 투자자들 좀 많이 좀 걱정이 됩니다. 신용 거래할 때 좀 주의할 점 좀 짚어주시죠. 네, 아마 뭐 저희 이데일리 TV 시청자분들 중에는 이런 비투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않으실 거라고 거라고. 예, 네. 믿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비투는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물론 네. 하지만 주식 투자자분들 중에는 이제 투자를 많이 하시다 보면 지금 조금 뭔가 그 현금이 좀 부족했을 때 그런 유혹에 많이 아마 좀 흔들릴 때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자기 어떤 무리한 대출이나 무리한 비투는 결국은 독이 돼서 돌아올 수 있다는 그렇죠. 점, 이런 점들을 네.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 비투가 무서운 점은 주가가 올랐을 때는 너무나 해피합니다. 사실은 이제 레버리지를 일으켰기 때문에 네. 그만큼 더 수익도 커질 수 있는 그런 기대감도 가질 수 있지만 반대로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오히려 손실이
그냥 내 돈을 투자한 것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악순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악순환이냐면 주가가 떨어지면 이 증권사에서 돈을 빌린 거니까 그 관련해서 담보 유지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 그 신용 융자 그러니까 빌린 돈과 내가 실제 그 빌린 돈을 가지고 투자한 금액의 비율을 봤을 때 그게 140%를 넘어야 되는데 그 140%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증권사에서 이 담보를 채워라라고 네. 이제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요구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는 이제 반대 매매가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반대 매도가 이루어지면 또 매도 물량이 쏟아지기 때문에 또 주가가 급락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네.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 이제 이 신용거래의 가장 큰 위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 어제 보도자료를 내면서 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예시를 네. 조금 몇 가지를 제시를 해줬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면서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신용거래를 사용했을 때 손익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부터 먼저 좀 정리를 해볼 텐데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450만 원의 원금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550만 원을 이제 빌렸다. 그러면 총 투자 금액이 1,000만 원이 되는 네. 것이죠. 저기 지금 표 중에 왼쪽 편에는 그냥 내 돈 450만 원을 투자했을 때의 원금만. 경우이고요. 네. 오른쪽 부분은 이제 550만 원을 빌려서 1,000만 원을 맞춰서 투자를 했을 때를 비교한 겁니다. 네. 이제 첫날 이제 주가가 20% 올랐을 때는 네, 해피하네요. 평가 손익률이 내 돈만 투자했을 때는 20% 그냥 손익 플러스지만 네. 이제 레버리지를 일으켰을 때는 44.4%로 사실은 너무나 해피한 그렇죠. 결과예요. 네. 이런 것만 봤을 때는 당연히 비투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있지만, 그런데 네. 바로 다음 날 오히려 20%가 떨어졌을 때 그때 보면 이제 평가 손익률이 내 돈만 투자했을 때는 마이너스 4%지만 네. 이게 비투를 했을 때는 마이너스 거의 9% 가까이 그러네요. 네, 네. 2배로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오르면 그 수익률이 2배 이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떨어지면 그만큼 손해도 더 커질 수 있다. 네. 이것이 바로 이 비투 레버리지 투자 신용융자의 어떤 무서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담보 유지 비율을 못 맞췄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이 예시를 좀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투자 원금 450만 원과 이제 거기에 플러스해서 550만 원을 빌려서 1,000만 원을 투자한 경우에 첫날은 이제 내 계좌 평가 금액이 1,000만 원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주식 10,000원짜리 주식을 이제 1,000주를 샀을 경우를 가정한 겁니다. 네. 이러면 내 지금 빌린 돈이 550만 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투자한 금액은 1,000만 원이기 때문에 담보 평가 비율, 그러니까 550만 원 대비 1,000만 원은 182%니까 네. 안전합니다. 140%를 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게 주식이 조금만 떨어지면 이제 담보 평가 비율이 133%로 140% 밑으로 떨어졌죠. 떨어지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증권사에서 이 비율을 맞춰야 되니까 추가로 돈을 더 넣어라, 현금을 납부해라라고 이제 네. 요구를 하게 되고요. 그거를 다음 날 못 맞추게 되면 바로 반대 매도가 이루어지는데 그렇죠. 이 반대 매도가 이루어지는 그 금액 자체가 그 주가보다도 더 낮은 가격에 그 호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손해를 보면서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이 반대 매도의 가격이나 수량 등은 뭐 증권사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만 대략적으로는 담보 부족 금액의 한 6배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더 많은 내가 부족한 담보보다 훨씬 많은 물량을 매도하게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손해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반대 매도를 통해서 오히려 이제 계좌가 깡통이 되는 그런 사례까지 이제 예시를 들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반대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한 담보를 다 못 채웠을 때 그럴 때는 빌려서 산 주식을 다 팔고 나서도 내가 다시 또 생돈으로 채워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내 투자 원금보다 더 큰, 네. 더 큰 그 금액을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보여드린 예시에는 뭐 수수료나 세금이나 대출 이자는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대출 이자는 또 일반 뭐 은행에서 빌린 것보다 더 높죠. 높은 이자율이 네, 적용되기 네.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주식 신용 융자에 대한
그 주가 하락 시의 피해는 상당히 크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좀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일반 주식 투자도 그렇지만 뭐 오를 것만 생각하면 걱정이 없죠. 근데 지금 사례를 보니까 확실히 와닿네요. 네. 지금 주식 증권사를 통해 신용융자 이것에 좀 어두운 면이 분명히 지금 와닿으실 거예요. 저한테 유튜브로 이제 형님이라고 부르는 이센조님 현금이 부족하면 안 해야지 하시는데 그러면 좀 좋겠습니까만은 비투를 많이 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네. 지금 금융당국이 은행권에도 대출 규제 지금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대출이 좀 쉽지가 않은데 증권사 쪽에도 지금 신용공여 한도 관리 그 강화를 주문했죠. 네. 그렇습니다. 금감원이 이렇게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 직후에 또 증권사들을 이렇게 소집을 해서 화상 회의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증권사별로 현재 신용융자 현황이 어떤지를 점검을 하고 좀 관리를 주문을 했습니다. 네. 현재 이제 그 증권사들은 자기 자본의 100%까지 신용 공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도가 100%입니다. 자기 자본의 100%까지 이제 빌려줄 수가 있다는 뜻이죠. 네. 근데 보통 이제 증권사별로 약간 천차만별이긴 한데 어떤 곳은 자기 자본의 60%까지만 이제 공여를 하는, 그러니까 빌려주는 그런 곳도 있고요. 어떤 뭐 자기 회사별 뭐 규정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이루어지겠죠. 어떤 네. 곳은 거의 뭐 100%꽉 채워서 이렇게 지금 영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데 일단 금감원에서는 한도가 100%더라고 하더라도 모두 채워서 운영하지 말고 한 10%에서 20% 포인트 정도는 낮춰서,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자기 자본의 한 8, 90% 정도로 신용 공여 한도를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라라고 이제 주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이 이제 한도 조정 방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자본 100%라는 기준 자체를 낮춘 것이 아니라 그 기준 100%는 유지한 채로 증권사별로 한도를 관리하라라는 방식이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충분히 뭐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마 증권사들은 뭐 이제 신용융자 절차 과정상에서 좀 꼼꼼히 좀 확인하는 절차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대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뭐 최근에 또 한국전력 그 요금 인상 때문에 실적 반영 기대감 때문에 소폭도 상승한 적이 있었는데요. 또 그에 따라서 또 이제 가스 요금도 오를 것이다. 그래서 실적 반영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가스공사는 훨씬 더 지금 상승 탄력이 좋은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기업인 이슈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 현재 지금 14% 넘게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수소 사업 추진한다는 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성종 기자. 네. 네. 가스공사 하면 이제 우리나라의 천연가스 사업을 좀 이끌고 있는 네. 뭐 도매 부문을 특히 이끌고 있는 이제 대표적인 기업인데요. 예전에 이제 공기업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이렇게 주식시장에 상장될 정도로 네. 이제 민영화가 이루어진 그런 기업입니다. 어제 비전 2030 선포식을 개최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수소 사업 또 신사업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주요 큰 키워드를 보면 미래 100년을 이끄는 친환경 그린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고객과 함께하는 B2C 기업으로도 변신하겠다라는 내용을 얘기했거든요. 네. 관련해서 한국가스공사의 최이봉 사장의 기념사 중에 좀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우리 공사가 성공적인 대한민국 대표 수소 플랫폼 사업자로의 전환을 달성하고 국가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미래 지속 가능한 100년 기업이 되기 위한 비전을 선포합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입니다. 탈탄소 에너지 전환은 우리 국가뿐 아니라 공사의 명운이 달린 일입니다. 우리는 좀 더 기민하고 담대하게 도전하여 글로벌 변화 물결에 주도적으로 올라서야 하겠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좀 더 좀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성종 기자. 네. 일단은 그 가스공사가 어제 이제 비전 선포식을 하면서 또 공시를 통해서 장래 사업 계획에 대한 방향들을 공시를 했는데 큰 틀은 수소 사업과 LNG 기반한 신사업을 통해서 뭔가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소 사업은 구체적으로 한 9가지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중에 굵직굵직한 것만 보면 일단 해외에서 그린 수소를 직접 생산하고 그것들을 도입하겠다. 그 양이
2025년에는 한 10만 톤 정도인 것이 네. 2030년에는 20만 톤으로 2배를 늘리고 2040년에는 121만 톤까지 그러니까 25년 대비해서 한 10배 이상 넘는 그런 물량을 해외에서 그린 수소를 생산하고 도입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고요. 그리고 또 모빌리티용 수소 인프라 구축, 그러니까 이제 수소차를 위해서 대비해서 네. 수소 인프라들을 이제 전국 곳곳에 구축을 하겠다. 그리고 충전 인프라도 역시 전국에 한 152곳을 만들겠다. 현재는 지금 지난 6월 말에 김해에다가 수소 충전소를 직접 구축해서 운영을 시작했는데 내년 3월에는 대구 혁신도시에 지금 가스공사의 본사가 있는 대구에서도 직접 수소 충전소를 운영할 그런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에다가 지금 평택에 있는 그 천연가스 기지를 국내 1호 탄소 중립 수소 메가스테이션 플랫폼으로 조성하겠다라는 또 계획도 밝혔고요. 상징적인 의미인 거죠. 평택에 네, 있는 네. 가스 기지를 이제 수소 플랫폼으로 조성한다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제주도도 역시 뭐 풍력 에너지나 수전해를 통한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뭐 그런 계획들을 같이 밝혔고요. 또 LNG와 연계해서는 뭐 LNG 벙커링이랄지 또 콜드체인 클러스터 사업 등 LNG를 연계한 다양한 친환경 B2C 신사업에도 진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가스공사는 이런 신사업들을 포함해서 2030년에는 영업이익을 3조 원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런 목표까지 제시했습니다. 네. 뭐 지금 증권사들도 발빠르게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는 지금 분위기죠, 이재 기자. 네. 지금 키움증권과 메리츠증권이 목표 주가를 제시했는데 이게 5만 1,000원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목표 주가 대비해서 키움증권이 21% 그리고 메리츠증권이 11% 상향 조정을 했다라는 부분이고 이 목표가 평균이 한 4만 3,000원 안 되거든요. 네. 그럼 이제 많이 높여 잡은 이유가 있는데 이거는 그동안 이제 디스카운트의 요인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장기 성장성에 대한 미래 동력 이런 부분이 장착됐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현재까지 한국가스공사 14% 계속 급등불 켜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고. 자, 기업인 이슈까지 두 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만 상승불 켰죠. 미국 10년 국채금리 지금 급등한 상황이 나스닥은 좀 이렇게 낙폭을 키웠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오늘 아시아 증시는 상해나 홍콩, 이게 중국 쪽은 그래도 조금 상승불 켜고 있지만 지금 니케이는 하방 압력 받으면서 혼조세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시장의 예상과는 좀 달리 지금 견조하지 않고요. 지금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 속에 현재 1%대 넘게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04% 전일에 비해서 하방 압력 받고 현재 3,100선 지나고 있고 코스닥은 1.96% 좀 더 낙폭이 큽니다. 1,014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수급 상황은 함께하면 기분 좋아지는 비타민 캐스터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박혜미 캐스터 큐. 네, 간밤 미국에서 국채 금리가 경기 낙관론과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서 장중 1.5%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이 금리 상승 압력에 증시 부담에 대한 경계가 시장에 여실히 반영된 모습인데요. 거래소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개장하고 잠시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만 보시면 오늘 고점과 저점의 갭이 30포인트가 넘어가는 하락장이 지금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3,110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하다가 현재는 3,100선도 지금 불안한 상황인데요. 지금 낙폭 계속 깊어지면서 바닥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의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딱 3,10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개인과 기관이 시가총액 상위주 그리고 제조업 중심으로 지금 수급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개인은 하루 만에 매수로 전환했고요. 기관도 하루 만에 지금 매도로 포지션을 바꿨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9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을 했는데 지금 매도 물량을 줄였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기관의 매도 물량이 상당히 부담이 되면서 지수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체크를 하셔야겠고요. 코스닥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보시면 코스닥의 낙폭이 조금 더 깊습니다. 오늘 수급 부담이 상당합니다. 한 번도 장중에 빨간불이 들어오지 않았고요. 장중 저점 부근에서 마찬가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1020선이라도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장중에 계속 포착이 됐는데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낙폭 깊어지면서 2%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현재 1014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한 번도 방향 전환이 없었습니다. 이 개인이 3거래일째 지금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제조업과 IT를 중심으로 개인은 사고 외인과 기관이 팔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2천억 원 넘게 나오면서 시장에 하방 압력을 제공하고 있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바로 가스 관련주인데요. 15개월째 동결되어 온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 4분기에는 인상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원료가 LNG인데 LNG 가격이 현재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정부는 코로나를 이유로 일단 계속 동결하고 있는데 원료비 미수금이 1조 원에 육박하는 만큼 이제는 반영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한 상황이고요. 이 블룸버그는 세계적 에너지 대란으로 가스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관련주들 보시면 오늘 장에서 모두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GSE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한가가 신고가라 보시면 되겠는데요. 경남 서부 권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상한가 안착되어 있고요. 대성에너지, 천연가스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점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한가에 안착되면서 1,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간밤 10년물 국채 금리가 1.517%까지 오르면서 지난 6월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미국 증시에서도 JP 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은행주들이 강한 반등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이 금리 상승은 이자와 운용 수익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서 이 금리 상승 수혜주들이 지금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금 전반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배당 기대감도 함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BNK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도 좋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장에서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외인과 기관의 매수 함께 유입되면서 3.8%의 상승세 8,5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 확인해 보시죠. 네, 마지막 원전 관련주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 영국 정부가 소형 모듈 원자로 신규 건설 프로젝트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천연가스 가격 급등 그리고 풍력 발전량 급감 등에 따른 부담감 속에서 이 원전 개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주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원전 관련주들이 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는 SMR을 통해 발전 시설을 증대되면 이 관련 사업을 하는 만큼 실적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확대 기대감이 묻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상승 탄력 조금씩 높여가면서 11%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15,200원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앵커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대 앵커 큐. 네, 큐 잘 받았습니다. 제 테만 이슈 이어가겠습니다.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의 김진만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은 뭐 계속 빠지는데요. 네. 네, 그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그래도 반도체 중심으로 그래도 연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좀 사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견조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지금 뭐 수급 양 시장에서 지금 동반 매도 지금 이 상황을 좀처럼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 문제도 있겠지만 지금 기관 투자들의 강한 매도세가 연이어서 그렇죠. 이어지고 네. 있습니다. 조금 과할 정도 이거 뭔가 이제 지수에 문제가 있을 정도로 지금 이제 과하게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제 27일이죠. 9월 27일을 제외하고는 거의 일주일 동안 이제 거의 2조 가까이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의 매수세는 조금 이제 잦아들었지만 그래도 매수 우위에 정해진 상황인데 사실 뭐 시장의 리스크라고 하면은 뭐 헝다그룹의 뭐 디폴트 그다음에 지금 미국의 디폴트 관련해서 디폴트 관련 이슈들이 굉장히 있는데 사실 이제 미국이 디폴트 선언을 할 가능성은 사실 극히 떨어지지만 이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상충이 됨으로써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런 리스크가 한국 시장에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네. 지금 물가 또한 많이 오르고 있고 원자재 가격도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방 압력이 일부 있었다. 그래서 오늘 사실 3,100선이 무너지게 되면은 다시 한번 3,000선을 리테스트하는 그런 지지 라인까지 오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이제 기관의 매수세가 돌아서지 않는다면 당분간 하락 장세는 조금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기관이 왜 이렇게 팔까요?
사실 이렇게 크게 사지도 않았는데 과연 이 물량이 도대체 어디에 있길래 현물을 네. 이렇게 파는지는 조금 의문이고요. 지금 뭐 네. 공매도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선물도 지금 거의 외국인들이 1조 가까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 뭐 기관의 현물 매도세까지 합쳐진다면 정말 수급 자체는 악의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 사실 이제 한국 소비자 지표라는 전체적으로는 괜찮습니다. 수출입 통계도 잘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기간의 매도세가 있다는 거는 이제 저점에서 한번 다시 뭐 어느 정도 악재가 해소된 상황에서 다시 잡겠다라는 그런 의지일 수도 있고요. 대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섣불리 이때 추가 매수를 함부로 하시게 되면 3,000선 다시 리테스트 할 때 그때 자금력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악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통하든지 아니면 신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금씩 분할 매수의 시점은 오는 것 같습니다. 3,000에서 3,100선 요 라인에서 조금씩 분할 매수하시면 뭐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지금 오늘 시장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지만 그래도 또 간밤 미증시에서 또 보면 이 혼조세가 펼쳐진 걸 보면 그래도 10년물 국채금리가 이제 급등하다 보니까 또 관련주들이 좀 상승하는 흐름이 있었거든요. 우리 지금 증시에도 금리 인상 수혜주는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네, 금리 인상 수혜주도 있고 거기다 지금 최근 흐름을 보여주면은 미국 국채 금리도 오르고 뭐 유가 등의 기타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상황, 즉 6월과 굉장히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좀 시세를 받는 종목들이 뭐 당연히 화학 업종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거, 은행이나 보험주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당연히 이런 이제 테마성 이슈로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럴 때일수록 3분기 실적이 찍히는 기업들에 대해서만 매수를 하셔야지 테마주 지금 때 잘못 건드리시게 될 경우에 만약에 회복 시기에 왔었을 때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이제 장세에서는 3분기 기대주를 미리 하락하지만 기대주를 잡아놓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실 필요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추가적으로 원자재 관련주나 화학 업종은 지금 턴어라운드 많이 했습니다. S-OIL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유가 관련주인데 네. 경제 마진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상쇄가 되면서 다시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지금 또 한 가지 시장 흐름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전체적으로 저탄소 정책에 대한 다시 한번 이제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이제 오히려 더 화학이나 석탄 쪽의 소비를 많이 끌어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근본적으로 수소 정책에 대해서 빠른 집행을 시장에서 원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제 그 사이에 원자력, 즉 SMR 관련주들이 조금 더 시세를 많이 받을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석유화학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가가 지금 간밤에 75달러 선까지 WTI 이렇게 지금 상승을 하는 분위기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또 거기에 관련한 수혜주도 있을 거고 정제 마진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요. 그런 석유화학 업종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석유화학 업종들에 대해서 이제 피크아웃 우려 때문에 고점에서 많이 빠졌습니다. 즉 유가가 더 이상 가기 힘들 거라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금호석유도 그렇고 석유 업종, 이제 정제 마진에 대한 악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빠졌는데요. 지금 제 차트 보시면서 S-OIL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뭐 대표적으로 정제 마진 관련주인데 보면은 또 슬금슬금 올라서 지금 이제 거의 전고점 돌파 11만 원대까지 있는데 뭐 유가가 100달러를 갈지 못할지는 뭐 사실 시장의 흐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만약에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항공유까지 어느 정도 소비가 이루어진다면 유가에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까지 있을 수도 있다. 그다음에 니즈가 굉장히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 관련주들 어느 정도 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네. 개인적으로 또 SK 이노베이션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SK 이노베이션 지금 주가가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네. 배터리 분할 관련 이슈보다는 지금 정제 마진 쪽의 이슈로 인해서 오히려 SK 이노베이션을 지켜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뭐 괜찮습니다. 지금 자리도 네. 괜찮기 때문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시장에서 그나마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 뭐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뭐 LG 화학 이런 것들이 조금 눈에 좀 띄는 지금 상황이고요. 그런데 좀 섹터를 좀 보면 오늘은 단연 가스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LPG든 LNG든 뭐 셰일가스 등 관련 지금 섹터의 종목들이 다 거의 빨간불을 펴고 있거든요. 네. 네, 지금 에너지 뒤에 붙은 종목들을 보면은 네, 그러니까요. 정말 이제 셉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유가가 더 오를 거야라고 해서 섣불리 추격 매수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1~2% 그러니까 천천히 우상향하는 이제 유가가 흐름을 보여줄 때는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안 갑니다.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는 단기적으로 매도 포지션을 잡아주셔야 되는 거고 유가가 잠깐 눌릴 때 그때 다시 들어가시는 게 더 추천드리는 게 아무래도 유가라는 게 흐름상 이런 급등이 계속 이어지기보다는 급등 후 약간 조정 후 그다음에 약간의 상승 후에 또
급등 이런 식으로 이제 패턴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추격 매수하시지 마시고 기존 보유자분들께서도 비중 축소라든지 이제 이런 전략을 사용하셔서 현금 확보에 주력하시는 걸 조금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오늘 장 뜨거운 테마주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DL 보고 계시네요. 네, 좀 설명 좀 들어보겠습니다. DL은 이제 이전에 구 대림 건설이 이제 네. 분할 지주사 전환과 이제 뭐 DL ENC의 분할을 해서 합작한 지금 지주사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 밑에 지주사니까 당연히 밑에 자회사들의 가치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흐름이 반영이 되는데 네. 사실 이 부분에서 극저평가 상황입니다. 지금 PER로 봤을 때 3.18로 코스피 중에 가장 낮은 밴더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왜 그러냐면 지주사의 기업 가치는 굉장히 많은데 그냥 기업 가치만 많지 매출이 생각보다 안 나온다는 게 이런 DL의 단점이었었는데 오늘 조금 긍정적인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제 뭐 작년도 그렇고 2분기까지 실적이 나쁘진 않은데요. 그렇죠? 네, 기대에 감마다 예를 들어 컨센서스에 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지주사의 그런 화학 업종이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피크아웃의 우려가 있어서 고점 네. 10만 원 찍고 지금 거의 50%, 거의 40% 가까이 하락을 하였는데 이 부분이 2분기 매출이 나오는 시점부터 조금씩 빠졌던 게 전체적인 화학 업종에 대한 피크아웃의 우려, 거기에다 생각보다 화학 업종이 많이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뭐 같이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매출이라는 관점에서 봤었을 때 오늘 이제 석유 회사 화학 자회사인 DL 케미칼이 미국 이제 대형 석유 화학 회사인 크레이튼을 2조에 인수했습니다. 네. 그만큼 현금력은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건데 이 부분이 매출과 전체적으로 화학 업종에 대해서 한 번 더 DL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업사이드, 즉 이제 위로 프리미엄이 붙을 수가 있는 게 지금 화학 업종은 계속 피크아웃 우려가 나올 거고 아마 지금 유가가 계속 오르면 오를수록 네. 오히려 더 이보다 더 못 갈 거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신규 시장 진입을 막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만큼 이미 있던 기업들이 지금 있던 파이를 계속 가지고 있을 거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오늘 일단은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서 단기 상승보다는 추가적으로 유가에 대한 기대감, 즉 화학 업종의 정제 마진에 대한 기대감과 지금 저평가 상태인 DL은 오히려 시장에 혼조세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강한 이제 유동성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유난히 한 7% 넘게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외국인 기관에서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 자, 매수 전략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볼까요? 오늘 갭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갭을 뜬 종목들에 대해서는 갭을 메울 때까지는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관망하자라는 포인트인데 하지만 이 구군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호재가 있으니까 이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자. 지금 아직도 PER이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주가 상황에서는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갭인 7만 1,000원부터 이제 7만 4,000원까지 한 3%에서 5% 정도 내외인데 이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한번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오늘 이제 종가 정도의 1차 매수를 들어가셔도 괜찮을 네. 것 같습니다. 자, 7만 1,000원에서 7만 4,000원 그 사이 밴드 안에 분할 매수 관점 알려주셨고요. 현재 DL은 저평가 상태로 보고 계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주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앞서도 뭐 얘기가 좀 다 나눴지만 원자력 관련주 또 주목하고 계시네요. 앞으로 더욱더 좀 뜨겁게 보시는 모양이에요.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원전을 다시 찾을 수밖에 없는 지금 이제 시장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네. 먼저 원전주들이 1차적으로 이제 뭐 전체적으로 이제 풍력 에너지에 대해서 영국이 사실 풍력 에너지의 비중을 굉장히 많이 실어놨는데 이게 바람이 안 부니까 전기를 이제 공급을 못 받고 네. 전기세가 급등을 하면서 지금 그 이후에 석탄 발전에서 계속 지금 이제 도미노처럼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서 정말 필요할 때 에너지를 가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계속 제기가 되고 맞습니다.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급이 바탕이 되고 탄소 배출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원전, 특히 이제 SMR 관련주들을 시장에서 다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로 한전이 이제
이제 전기 요금을 조금 인상을 네.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워낙 이제 한전이 적자폭도 굉장히 크고 전기를 정말 안정적으로 공급받기가 힘들다는 그런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면서 그렇죠. 이 원전의 탈원전 정책의 폐기가 사실 다음 대선의 주요 테마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주요 대선 공약 대선 주자의 공약을 보면은 뭐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다 원전을 다시 해야 맞아요. 된다. 이제 네. 그렇게 즉 탈원전 정책의 폐기가 좀 이제 기정사실화가 됨으로써 다시 한번 날갯짓을 펼칠 수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전에 원전주들이 한 번쯤 랠리를 했었습니다. 이제 맞아요. 그때는 단순히 네. 기대감이었었는데 이제는 정말로 정책적인 이슈가 플러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원자력 테마주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트렌드 자체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의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원전 관련 종목들이 지금 등락이 좀 다른데요. 종목별로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먼저 이따 말씀드릴 종목을 제외하고는 일단 뭐 한전 KPS 한전 먼저 KPS.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원전 관련주들은 고점을 찍고 이제 하락 파동이 다 나온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한전 KPS 같은 경우 이제 바닥에서 지금 이제 지지가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다음에 이어서 보성파워텍이죠. 이제 요 종목도 차트가 꺾었습니다. 고점에서 다시 내려와서 이제 3번의 지지가 이루어서 이동평균선이 모이는 상황. 거기에다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오르비텍이죠. 오르비텍도 지금 원전 테마주로 분류가 돼 있는데 이 종목은 사실 약간의 반테마성 이슈라서 조금 지지선이 무너져 있는데 대부분 흐름 자체가 고점에서 이제 어느 정도 하락 지지가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중에서 또는 또 다른 원전 관련주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할까요? 네, 이제 이 종목을 빼고선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논할 수가 없어요. 두산중공업입니다. 두산, 네. 대장이죠. 두산중공업이 안 가면 사실 안 갑니다. 정말 네. 단기성 테마 이슈를 제외하고는 사실 원자력 관련주들이 대부분 전기 관련주랑 같이 엮여 있으나 뭐 전선 관련주라든지 그 안에 전기 관련주가 같이 있어서 이전에 흐름이 한번 시세 분출이 한 번 정도 됐던 종목들은 뭐 원자력도 그렇고 전기 발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시세를 받았는데 일단은 궁극적으로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두산중공업이 가지 않으면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한 번쯤 시세를 분출을 하고 이제 정책적인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대선 후보들이 정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토론을 하게 되면은 원전에 대해서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네. 뭐 원전에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당연히 주요 질문 사항이고 이 정책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은 거기에다 이제 포트폴리오도 많이 다각화했죠. 옛날에는 원전 쪽에 굉장히 비중이 컸기 때문에 하락폭이 굉장히 심했는데 지금은 뭐 원전뿐만 아니라 뭐 석탄 화력 발전도 좋고 거기다 이제 가스 터빈 등 이제 본업과 이제 부업까지 같이 겸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좀 멀리 보셨을 때는 정말 이렇게 매력적인 종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럼 두산은 지금 3분기 실적은 좀 어느 정도로 좀 기대가 되나요? 3분기 실적은 사실 지금 워낙 일회성 실적이 많습니다. 지금 두산 인프라코어를 매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실적이 얼마나 잡힐지는 미지수지만 그래도 컨센서스를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부분에서 조금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일회성 비용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주식을 매각을 하면서 그 매각 대금이 들어오는 게 실적으로 잡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나중에 공시가 뜨게 되면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실적이 나쁘지 않다라는 네. 이제 그런 관점이 나섰을 때 이 부분에서 단기적인 흐름으로 봤었을 때는 조금 더 지금 주가에 지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 매매 전략으로 마무리할까요? 네, 매매 전략은 저는 이제 두산중공업이고 지금 2만 원 정도, 2만 원에서 지금 현재 주가까지 지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목표 가는 단기적으로 한 2만 8천 원까지 요 저항선을 한번 터치하는 구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18,000원으로 이제 밑꼬리가 마감이 되는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단기 매도 포지션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이제 공매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네. 주가 흐름이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항상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산중공업 오늘 외국인들이 좀 사주고 있는데요. 0.9%대 지수 하방 압력 속에서도 그래도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대에 매수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 김진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빅머니 1부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빅머니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고정.